토요일 저녁 식탁 위에 국은 김이 식어가고 가족들의 젓가락 소리만 앙상하게 울렸습니다. 은주는 반찬을 가지런히 돌려놓으며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엎어둔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명숙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날처럼 들뜬 표정이었고 진아는 새로 산 코트를 벗지도 않았죠. 부엌 시계가 8시를 알리자 도윤의 입술이 마른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은주는 물컵을 반쯤 들다가 놓아야 할 때를 직감했어요. 창밖으론 늦겨울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아파트 마당의 보안등이 깜빡였죠. 사소한 신호들이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이 칼날처럼 얇아졌습니다. 기다리던 말이 결국 두꺼운 공기를 가르며 나왔습니다. 나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살 거예요. 이참에 며느리도 바꾸면 좋겠네. 오빠 결정했으면 깔끔하게 하자. 밥은 식어요. 드시고 말씀하세요. 난 다 생각했어. 오늘 정리하자고. 나무젓가락이 탁자에 구르는 소리가 길게 굴렀습니다. 은주는 떨어진 젓가락을 줍지 않고 등받이에 등을 붙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간장과 미역국, 김에 비린 향이 얕게 섞였죠. 그 향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집의 냄새였지만 더 이상 머물래야 머물 수 없는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승자의 여유를 띠었고 진아의 미소는 누군가를 뒤로 미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도윤의 어깨는 해방감에 기울어 있었고 그 기울기가 가족들의 자세를 함께 바꿨습니다. 은주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포개고 식탁의 얼룩을 손끝으로 지워보았죠.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 가장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서류 가져왔어. 오늘 도장 찍자. 변호사 말 다 들었지? 빨리 끝내. 엄마, 내일 새 며느리랑 같이 오라고 했어. 은주 씨,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없어요?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실 불빛은 하얀색인데 방의 그림자는 유난히 짙었습니다. 서류철이 탁자 위에 펼쳐지고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얇은 바람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자신의 이름이 여러 장의 종이에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의 뒤에 붙어 살았죠. 이제는 홀로 서야 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것을 실감하듯 손등에 힘줄이 가늘게 솟았습니다. 볼펜 끝이 사인을 지나갈 때 잉크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끊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집과의 인연뿐이었죠. 도윤은 마지막 장을 덮고 의자를 밀었고 의자 다리는 마룻바닥 위를 건조하게 긁었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길게 뱉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진아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작은 승리의 몸짓들이 방 안을 금세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짐은 오늘 가져가. 내일부턴 바빠. 도장 찍었으니 서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키는 두고 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동안 고생했네. 각자 잘 살자고. 문은 제가 닫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은주는 신발장 위 작은 액자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여름 바다에서 네 사람이 함께 웃던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파도는 밝았고 햇빛은 눈부셨으며 네 사람의 틈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사진 속 각자의 손끝을 바라보면 이미 서로를 놓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서랍에서 여권과 졸업증명서, 통장과 도장을 차례로 챙겼어요. 싱크대 및 서랍에 넣어둔 낡은 앞치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앞치마의 주머니 안에는 오래전 명숙이 넘겨준 장보기 메모가 접혀 있었죠. 그 종이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속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코트 깃을 세웠어요. 택시는 제가 부를게요. 갈 때 조용히 가. 이웃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줄 필요 없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각자 길 가자. 현관문이 닫히며 오래된 패킹 고무가 짧게 비명을 냈습니다. 복도 공기는 차가웠지만 발자국 소리는 또렷했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내려오는 동안 은주는 손가락으로 도장 자국을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아 미세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그 온기는 이별의 온기였고 새벽으로 가는 온기이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어있는 상자처럼 텅 빈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집안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승리의 웃음 같았지만 은주는 그것이 금세 깨질 유리잔의 울림과 닮았다고 느꼈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세상이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 하나를 닫았습니다. 도윤은 은주가 떠난 첫 주말을 낯설게 보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비어 있었고 벽시계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해리는 커피 향이 진한 캔들을 켜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 낯설미 이 집의 새 리듬이 되었죠. 명숙은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새 식구 맞이하는 날이라며 흥이 났습니다. 진아는 카메라를 꺼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고 웃음소리 사이로 은주의 그림자가 잠시 스쳐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크고 밝았지만 어딘가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고기를 집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은행 앱의 알림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그의 표정보다 빨랐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그만 좀 봐요. 사람 앉아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일이야. 회사 돈이 묶였다고. 또 회사 타령이에요?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쉬면 망해. 나 지금 여유 없어. 명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바빴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진아는 남몰래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회사 곧 터질 것 같아. 그 짧은 문장이 시댁의 평화를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침대에 누운 해리는 귀를 막은 채 돌아누웠습니다. 명숙은 잠결에 은주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뒤척였어요. 진아는 새벽까지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천천히 조용히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찾아와 고성을 질렀고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휴대폰 속 혜린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날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치매 초기 증세라는 말을 남겼죠. 진아는 약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은주를 떠올리게 했죠. 그날 밤 진아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진아야.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좀 이상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언니, 그냥 한 번만 와주면 안 돼요? 통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진아는 귀를 대고 한참 동안 신호음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도윤의 그림자는 창문에 비쳐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해리는 침대에서 얇은 담요를 끌어올리며 잠을 청했지만 불면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냄새가 퍼져 있었죠. 배신, 후회, 그리고 무너짐의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 계약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서류 끝에 적힌 공동 명의자 한은주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덮으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게 다시 은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도윤은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불빛이 꺼져 있었고 냉장고의 모터음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신발을 벗었지만 발끝에 걸린 건 혜린의 여행 가방이었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속에는 옷가지와 화장품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죠. 당신은 나한테 기대던 나무였지. 그 나무가 무너지면 난 떠나요. 도윤은 종이를 구겨 손바닥에 쥐었지만 종이의 촉감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귀를 울릴 정도로 컸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는 남은 밥 한 그릇과 차가워진 국이 놓여 있었죠.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숙은 병원 진단서와 약봉투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를 떠올렸어요. 은주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연결됐습니다. 낯선 침묵이 이어진 뒤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진아 씨죠? 내 엄마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병원엔 다녀왔나요? 갔다가 사라졌대요. 아무도 못 봤대요. 혹시 성당 쪽은 확인했나요? 성당이요? 명숙 어머니가 힘들 때면 늘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진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기억이었죠. 은주는 천천히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시댁 근처의 골목길에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문 앞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스웨터를 걸친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입모양은 미안하다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둘 사이의 침묵을 건드렸습니다. 명숙은 힘겹게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메마르고 차가웠지만 오래된 애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